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사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분의 한 분이시고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군 천안함 보존 전시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기획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스스로 임진왜란과 진주성 전투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인물 박수를 하나요. 일단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 수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가,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중에 조선 수군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어디로 도망갔네요. 충무공 이순신 잘 아시죠? 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몇 가지 면들을 또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난중일기가 과연 어떤 책인가 하는 그 서지학적인 측면과 내용을 좀 살펴보는,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진왜란과 조선 수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선박 기술, 여기에 아주 큰 승패가 갈린 전쟁이었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기를 한산대첩은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묘하게 요 한산대첩과 거의 같은 시기에 칼레 해전이라는 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588년에 영국과 스페인인데 바다에서의 해상 주도권 놓고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영국과 스페인 간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고대 전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치러지는 거예요. 대포가 아니고 이렇게 투석기에다가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예들이 노를 젓게 되고, 제일 먼저 저렇게 노를 이렇게 부숴버려요. 기동력을 떨어뜨려요. 투석기로 이렇게 날리게 됩니다. 대포가 아니라 이 고대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의 앞부분에 이렇게 긴 충각이 달려 있어요. 충각이. 배보다 이렇게 더 튀어나와 있죠. 앞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그래서 다른 배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배를 뚫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투는 선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칼싸움을 하게 됩니다. 배너에 나오는 장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이제 기원 전후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1600년대까지, 1500년대 후반까지도 이런 전투의 양상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제 전투가 이어지니까, 기본적으로는 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상에 올라가서 실제로 배를 점령해야, 그래야지 이제 전투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봤던 1588년에 이제 살레의 전투 때부터, 이게 살레의 전투입니다. 이게 아르마다라고 불리우는 스페인의 함대가 이제 영국 함대는 멀리서 이렇게 대포를 쏘게 되죠. 대포를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근접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아까는 보셨을 때 이제 투석기로 그냥 불 손뭉치 같은 건 굉장히 그냥 날아가서 얹히는 정도, 굉장히 명중률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대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멀리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투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이 시기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런 상태로 되는데,
우리나라도 있는 대포로 우선 기선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 고대 전투는 불방망이였는데 여기는 아예 오히려 철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배가 충격으로 이제 구멍만 나는 거죠. 파괴만 되는 겁니다. 터지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멀리서 근접전을 하기 전에 일단 그 대포로 우선 기선을 제압하는 전술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대항해 시대에 영향을 전혀 받지도 않은 그런 그 조선의 수군도 똑같은 그런 전술을 채택하고 있었다는 것은 해전사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그 이순신 장군의 탁월성, 조선 수군의 탁월성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의 중요한 승인이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가기까지 조선 수군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명선은 제일 큰 배가 한 80명 정도가 타게 되는데 조정에서 이제 그 경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80명이 타는 우리나라의 배로 왜구들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 군사들이 너무 작고 배가 작다. 그래서 배를 키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니다. 배를 더 줄이되 척수를 늘려가지고 아주 빠른 기동력으로 일본 배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빠른 기동력으로 일본 배를 잡아야 된다. 이런 그 소위 그 대선주의와 소선주의의 그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선주의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판옥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판옥선이라는 것은 이런 그 갑판 위에다 집을 이렇게 옥을 올렸다는 의미에서 판옥선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명종 때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는 130명 정도에서 150명 큰 판옥선은 A, B, C 3등급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배는 150명까지 타게 됩니다. 근데 보통 130명 타는 게 정상적인 판옥선이에요. 이렇게 타고 여기 이제 대포를 설치해서 쏘게 되고 이 위에는 장수가 올라와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래측에서 노를 젓고 대포를 쏘고 그 위에서 지휘를 하는 이런 구조. 후대 이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쫙 그 판옥이 있고 주위에 이렇게 방패를 치고 여기 이제 깃발들을 쫙 꽂았죠. 그래서 이 깃발을 가지고 이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1604년에 만들어진 그림에 나오는 판옥선을 보면 여기는 그냥 판옥은 없고 의자만 놓고 장수가 이렇게 올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들도 나옵니다. 이런 그 깃발 가지고 이제 신호를 하면서 배를 크게 키운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선주의 판옥선. 이것들이 이제 명종 때부터 해서 임진왜란 때에 보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왜구들의 피해로부터 이런 그 배들로 이제 보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순신 장군이 좀 특수한 선박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거북선이죠. 거북선은, 실제로 이제 알려져 있기는 위에가 이렇게 이제 그림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철갑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기를 내뿜기도 하지만 또 다른 그림에 의하면 가운데 이렇게 뻥 뚫어져 있고요. 뻥 뚫어져 있고, 용머리도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쭉 목이 이렇게 뽑아져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실제로, 거북선에서 바로 현자 총통을 쏘았다. 이런 장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은 이 판옥선에다가 이 뚜껑을 이렇게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용머리를 붙인 이런 형태의 거북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북선에도 이제 단점이 있었어요. 판옥선은 이렇게 장대가 위에 올라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지휘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겨가지고는 어디서 지휘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지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 형태의 거북선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앞에 거북 이렇게 용머리를 달아봐야 별 효과가 없다. 이래서 무두귀선. 거북선은 거북선인데 대가리가 없는 무두귀선도 나오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개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이상하죠? 예, 덮을 개자, 뚜껑 개자를 써서 위에 이 판을 이제 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판 위에 판옥이 올라가 있는 구조도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오고 이런 그 변칙적인 거북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군의 그 어떤 그 기선을 제압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명종 때가 되면 총통을 대규모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지자총통도 이제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쇠를 다루는 기술이 이제 좀 요즘보다는 이렇게 그 좀 주물 기술이 약하죠. 그래서 한참 싸우다 보면 총통이 파열 깨질 수가 있어요. 달아가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보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나무 마디처럼 생겼다 그래서 죽절이라 그러는데 요즘 말하면 이제 밴딩을 처음부터 이렇게 중간중간에 밴딩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돼 있고 안에는 아까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보이던 그런 그 포탄 또는 그 단석이라고 불리는 동그란 돌 또는 이렇게 그 장군전이라고 불리는 참나무로 만들고 촉은 쇠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여기 날개도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처럼 생긴 이런 것들을 이제 날려보내요. 이게 얼마까지 날아가냐면 1000m에서 1300m 1km가 넘게 날아갑니다. 45도로 쏘게 되면 에이 거짓말 이러고 해군사관학교하고 육군사관학교 이런 데에서 이 복원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화약의 순도가 이제 약했다 이렇게 보고 이 정량의 한 70%만 넣고 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거 이상 날아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아까 그런 그 전투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전투는 배하고 배가 한 100m쯤 앞에 오면 이제 전투가 시작된다고 보죠. 그런데 1300m나 날아가니까 포물선은 안 날리고 그냥 직선으로 날려도 되는 거죠. 조금만 이렇게 배에서 어떤 파도만 잘 잡아가지고 이 롤링만 잘 잡으면 뭐 거의 백발백중으로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100m 앞에서 조총 쏴봐야 잘 맞지도 않고 그냥 적군 온다 뭐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딜에 포탄 날리는 거죠. 이게 일단 한 방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판옥선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총통의 개량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봤던 그 총통의 이제 두 번째 크기인 지자총통, 그리고 세 번째 크기인 현자총통.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보다 더 작은 거는, 호준포, 요거는 크기가 한 50cm, 요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다리가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형태다. 이래서 이제 호준포라고 얘기하는 이런 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 작은, 것이고 이제 기동성이 좋겠죠.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포들이 이제 주력 화포로 개발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일본군에게 앞서는 화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수군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뭐 지난번에 봤듯이 징비록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잘 못했는데 경계해야 된다 그러지만 수군은 이미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었고 이렇게 그 대비가 돼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꾀어야 법에다 그러죠. 뭐 준비만 돼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유능한 지휘관이 있어야죠. 바로 지휘관으로서 이제 불세출의 스타가 한 사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1952년이면 1592년에서 이렇게 쫙 빼면 350주년이죠. 350주년을 기념해서 이때 그 전쟁 중이긴 하지만 어떤 이런 붐이 한번 조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갑주본의 초상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공신들은, 이런 문관, 관복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관복 모양의 이제 사당에 봉환하는 용도의 초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선무공신의 1등에 봉해졌었기 때문에 이런 초상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초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공식적인 초상화는 나오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상적인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징비록에 이제
이순신의 친구인 유성룡이 이순신의 모습을 적어놨어요. 사람이 덩치가 크고 얼굴이 해맑게 생겼다. 이거 가지고 초상화를 그리.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초상화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순신의 모습은 이런 초상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라든가 여러분들 이제 일기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흰머리를 연나무개의 흰머리를 뽑았다. 내가 이렇게 그 흰머리가 나는 것은 뭐 그렇게 별로 그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송구스러워서 뽑았다. 그런 그 난중일기의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전쟁 중에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에 의해서 머리가 홀딱 하얗게 백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굴이 막 깨지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흘씩 비몽사몽에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배에서.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 입술 이렇게 좀 입이 좀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이렇게 윗입술이 이렇게 약간 뒤집힌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과거 시험장에 이제 같이 과거 시험관으로 왔던 고상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문집에 적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순신은 굉장히 풍상을 많이 겪고 하여튼 전쟁 와중에 그냥 팍 바싹 늙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현재 남아있는 초상화들은 다 상상의 이런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동상도 있죠. 아까 1592년에 진해에 이제 이런 동상이 세워지고 용두산 공원에도 1592년 3년에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8년에 이제 세종로 앞에 세워지는데, 이런 그 초상화 동상들은 사실은, 갑주본의 초상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김은호 화백의 이 모습을 기본으로 해서 잡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차림새가 우리나라의 전통 갑주 양식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이제 갑옷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죠?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갑옷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옷은 오히려 우리나라 갑옷에 가까워요. 근데 하필이면 제일 크고 가장 우리나라의 광화문 앞에 있는 이 동상이 김은호와 화백의 아까 그 중국 스타일의 그림에 이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됩니다. 거기다 또 얼떨결에 칼은 또 왼손에서 잡고 있어가지고. 네. 왼손잡이라느니 별 얘기가 다 나오죠. 예? 오른손을 잡았으니까 왼손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빼려면 이렇게 잡아야죠. 빼려면. 그래 이제 왼쪽으로 잡고 있어야 파지를 해야 오른손을 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왼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제가 볼 때는 오른손잡이가 맞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맞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 칼들은 사실은 어떤 그런 논란의 중심에서는 이 칼들은 또 문제가 있어요. 칼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갑옷도 문제가 있고 칼도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가 그냥 쫙 70년대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자, 이순신 장군의 어렸을 때 보시면 전쟁 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진을 구성하는데 어른들이 와서 비켜라 이러면 그냥 활을 눈에다 겨누고 전쟁 중에 진중을 어디 지나가려고 그러느냐 돌아가라 이러고 대들었다 그러죠. 또 참외를 하나 이제 어느 집에서 달라 그랬는데 참외를 원두막에서 참외를 하나 달라 그랬는데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성질이 좀 이렇게 한 성질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말을 타고 가서 참외밭을 다 짓밟아 버렸다. 바로 이 한글 충무공 행장에 나오는데 좀 성깔이 있는 거죠. 집안에 말도 있었던 것도 알 수 있고. 예.
하여튼 이렇게 이런 그 어렸을 때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자기 그 장인이 방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무관벼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이제 그 과거를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28살 때는 보다가 이제 낙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피소드에 의하면 낙마를 했는데 침착하게 옆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발목을 묶고 말을 끝까지 탔다. 그렇지만 불합격. 이때 28살 때는 아직까지 과거 준비가 덜 됐던 걸 알 수 있죠. 말 타는 게 미숙했던 거죠. 병법이라든가 이런 건 뭐 뜨르르한데 이런 그 실전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32살 때 과거에 실제로 급제하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는 내일 가서 현장에서 이제 보도록 몇 군데, 옥포는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옥포 전투가 이제 첫 전투가 되겠죠. 요 그림은 이제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만 보여주는 그림인데 1604년에 일본 배 한 척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싸우는 여러 척의 배들이 이제 불질러 버리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산대첩을 지역을 이제 가서 보게 되겠죠. 이런 그 거제도의 좁은 지역을 여기 가서 적선을 꼬드겨 와가지고 한산도 앞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돼요. 하객진을 쓰게 되죠. 하객진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하객진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원진도 있고 방진도 있고 여러 가지 진들이 있어요.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그 기동 훈련을 하는데 이 진은 적을 쏘자 밑에 큰 대자 이렇게 돼 있는 이거 두 자를 합하면 이제 뾰족할 첨자가 돼요. 그래서 첨자진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배들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첨자진에서 이렇게 옆에서 배들이 깃발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하객진이라든가 이런 구도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한산대첩이 끝나면서 바로 왁기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투금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나와요. 조선수군만 보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부산까지 와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절영도 안쪽에 어디라 그랬죠? 예,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수영만이죠. 수영.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수영이 있었던 경상 좌수영이 있던 곳이죠. 경상 좌수영. 수영만입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수영이 아니라 수영만의 바로 안쪽에 여기가 이제 여기죠. 여기가 이제 성이 있는 거예요. 성이. 그래서 이 앞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 성 위에서 조총으로 이제 그 응사를 하고 배를 타고 나오질 않으니까 배를 500여 척에 가까운 배를 다 불질러 버리고 나오는 게 이제 부산포 해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군도 철수하고 막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과 원규는 이제 이순신은 갑자기 잡혀가고 교대를 하게 됩니다. 교대를 하면서 배에다 실어놓은 거 외에도 군량을 거의 만석에 가깝게 화약을 4,000근 총통 300자루 이상 이런 것들을 줬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냥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14척을 가지고 명량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전투는 우리가 배가 굉장히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중에 일어났어요. 근데 화공작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예, 이것도 그것과 또 다른 그림인데 일본의 배들을 화공작전에 의해서 300척 이상 불태우게 됩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이때 죽지 않고 살아갔다라든가 뭐 일부러 죽었다 이러는데 갑옷을 벗어서 절대 그렇지는 않고 이날 이제 명나라 부사령관도 죽고 우리나라의 그 부장급 장수 무슨 저기 어디 그 군수 뭐 이런 사람들 한 10명 가까이 죽습니다.
이순신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굉장히 치열했던 전투 끝에 이순신은 이제 전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중일기는 본이 이런 그 초고본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친필본이 있고요. 전서라 그래서 아까 1793년이죠. 1793년에 정조대왕이 이제 그 이순신의 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국가에서 최초로 개인 문집을 만들어줍니다. 그때 이제 만든 게 이 충무공 전서인데, 이때에 이 일기들이 다 종갓집에서, 아산 종가에서 반출이 되어 와가지고 여기에 실리게 돼요. 보시다시피 초고본의 이순신 장군의 것에는 난중일기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일기, 정유일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게 없었는데, 이 초서를 여기에 정서본으로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난중일기라는 이름을 처음 붙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의 그 충무공 전서, 이 충무공 전서에 들어있는 책들의 내용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초서로 이렇게 써놓은 거 그대로 다 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1책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내용에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5월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달 뚝 띄고, 그 다음에 8월달 있고, 그 다음에 9월달부터 없다가 계산년에 뚝 들어. 중간중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5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달까지 꽤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뚝뚝 잘라가지고 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은 게 아니라 임의대로 가공을 해서 실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의도와 관계없, 또는 공식적인 일정 외에 이순신이 좀 이렇게 그 개인적인 사견을 실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보강이 되되 정확하게 서로 상보가 돼서 보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충무공 연구의 충무공 전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느냐. 이 충무공 전서라는 문집이 1795년, 1793년에서 95년에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보급판으로 어느 정도 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무공의 어떤 내면적인 사실을 이때부터 이제 알게 돼요. 좀 알게 되는데, 어떤 이순신의 내면적인, 개인적인 은밀한 면은 또 빠져든 거죠.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1928년에, 초본 가지고, 그, 초서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활자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연구에 활용이 되는, 일본 사람들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1960년에 들어서면서 이은상 선생이 국역을 하게 됩니다. 국역이 이때 이제 처음 나오게 돼요. 국역이. 이것도 처음 국역이, 처음에는 이충무공 전서의 국역으로 나오고, 이충무공 전서의 국역. 그러다가 내중에 이제 초간본 국역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난중일기가 우리 곁에 이렇게 다가온 것은 1960년부터니까 뭐 한 50년 밖에 안 되는 거죠. 첫 일기인 임진일기의 표지고요. 근데 일기는 날짜만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기에다가 요거 유성룡한테 보내는 편지의 초안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내중에 다시 정서해서 보냈는데 초본을 일기에다 붙여놨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전투인 당포 전투에 끝나고 나서 보내는 건데, 그때 이제 당포 전투 때 가서 왼쪽 어깨에 관통을 당합니다. 왼쪽 어깨에 관통을 당해요. 총알이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고름이 나오고 막 그래서 아직 잘 안 낫는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쪽. 왜 이쪽에 다겠어요? 이순신도 활을 쏘려면 왼쪽에 나와요. 내중에 마지막 전사 때까지 얘기하면 바로 심장을 맞게 되죠. 총알도 역시 이쪽으로 맞게 되는 거죠. 이순신이 왼손잡이였으면 심장 안 맞고 전사 안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싸웠다는 증거인 거죠. 증거. 전사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임금이 지은 또다시 이놈들아, 후대에 다시 동인 서인하는 당파 싸움을 거론하겠느냐, 뭐 이런 그 시, 아주, 그때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런 시도 이제 뺏겨놓습니다. 뺏겨놓기도 하고, 실제로 일기에 이렇게 일기도 있지만 이런 시도 뺏겨놓고, 편지도 붙여놓고, 예. 예, 자기도 이제 시를 짓기도 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도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자습 시간에 하다가 공부하다 영어 단어 외우다 귀찮으면 사인이나 하나 멋있게 해볼까. 자기 이름 해보셨죠? 예? 다들 한 번씩 해보고 그러죠? 예. 이순신 장군도 사인 연습을 좀 일기 여백에 예. 일기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원본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알 수 있긴 한데, 이런 그 일기가 이순신의 여러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메모광이죠. 메모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도 이제 해놨는데, 중국 장수들을 내중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10월 초 4일, 그래서 중국의 어떤 놈, 장수 이름 쫙 적고, 그 다음에, 양말 한 컬레, 차 한 봉지, 예, 그 다음에, 뭐, 향 한 단, 이런 것들 쫙 이렇게 다 적어놨. 중국 장수가 나한테 뭘 줬지? 바로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그 중에 이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복숭아 모양의 도배라는 잔이 남아있죠. 예. 예, 실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온 그 장수들이 이제 배들 이제, 어디에 뭐 몇 척, 어느 지역에 몇 척, 이런 거 다 적어. 예, 그냥 단순한 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일기이면서 자기의 모든 메모까지도 이렇게 다 들어있는 아주 진솔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은 예전에는 보통 충과 효의 코드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충효를 강조해서 그거보다 이제 다른 거죠. 신뢰와 소통, 이런 제목을 우선 잡았습니다. 요즘 아주 많이 쓰이는 코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자기 부하들을 믿으면 끝까지 믿는데, 그냥 믿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에 올리는 장계에도 이렇게 오직 정원 등 몇 사람 뿐이다. 이렇게 국가에다가 이렇게 아예 공공연하게 나 이런 부하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통. 상당히 많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중일기에 활을 쏘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활을 혼자서 쏘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쏘게 됩니다. 편 갈라가지고 내기 시킵니다. 술 내기 시킵니다. 그리고 진 쪽은 떡 내놔라, 떡 켜와라, 이런 거 내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같이 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회의하고, 격의를 굉장히 없애죠. 그 다음에 이순신은 원칙에 굉장히 아주 원칙을 강조하는 군인이잖아요. 군인. 원칙을 강조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제 쫙 다 모아놓고 훈시를 합니다. 원래, 전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죽이고 나서 전공을 인정을 받으려면 목을 잘라가지고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을 2개를 확보를 해야 벼슬이 하나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노비이신 분이면 면천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딱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쟁 한창 하다가 아싸 저 목 내꺼 그러고 갑자기 그냥 목 팍 자르고, 그럼 전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한쪽으로 막 이렇게 막 몰리고 그러면 개판 되는 거죠. 개판. 예. 그래서 이순신은 미리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카운터를 할 테니 목이 없어도 내가 인정하겠다.
카운터를 하겠다. 내가 카운터를 할 수 있으니까 활을 쏘거나 해서 적을 많이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에다 올리는 장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공로와 이익을 탐해서 먼저 적의 머리를 배려하다가는 해를 받을 수 있고 사상자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사살할 뒤에 목을 베지 못하더라도 힘쓰자면 정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었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는 머리는 작지만 공을 다 인정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칙을 이렇게 정했으면 국가에다가도 그걸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부하 장수들의 했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죠. 원칙을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요즘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상 줄 때는 상을 주고 그 다음에 벌을 줄 때는 또 벌을 확실하게 줘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순신은 그게 굉장히 대단히 아주 철저했던 거죠.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병선을 수리한 곤장 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봤더니 이 석수가 남의 집 개를 잡아먹어서 곤장 80대를 쳐. 곤장 치고, 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놈이 도망갔어요. 초도 출장 하루 전날 도망갔습니다. 잡아다가 목 잘라서 효수하고, 그러고 출장합니다. 벌 줄 때는 상당히 많이, 딱 벌을 주죠. 그 대신 제사를 지내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술 1,080동이를 내서 하루 종일 잔치하고, 풀어줄 땐 또 팍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조였다, 풀었다 하고, 소통해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모으고, 이런 것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풀어줄 때는 확실하게 풀어주고, 죄일 때는 또 확 죄고.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하셨던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미리 이제 준비하는 정신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4월 12일 날, 거북선의 마지막 점검이 끝났었어요. 공교롭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전투에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몰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2차 전투 때부터, 이제 참전을 시켜요. 굉장히 주도 면밀한 면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순신이 그냥 그렇게 꼼꼼하고 그냥 딱 원칙주의자만은 아닌 거죠. 또 한번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요즘은 IQ보다 EQ가 중요한 시기라 그러는데 감성이라든가 이런 열정 이런 것도 대단한 거죠. 적군을 죽여야 되겠다, 일본을 물리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꿈속에서도 항복을 받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항복을 받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아들이 죽는 날, 그 전날 이제 꿈을 꾸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편지를 보고 통곡도 통곡하고 이런 내용, 굉장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일기를 볼 때는 전후 사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1597년 4월 1일 날, 서울에서 나오게 돼요. 서울에서 이제 백의종군 해가지고 추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죠. 네? 4월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몇 달 지나가지 않아서 막내 아들이 또 죽은 거예요. 그런 심리 상태가 여기 이제 깔려 있는 기사가 굉장히 길긴 한데, 그래서 마음은 죽고 형상만 남아 있어서 울부짖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격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이런 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 예. 1595년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삼도 수사와 함께 잡새꾼을 하루 종일 먹이고 장수들과 함께 취했다.
오늘 밤 으스름 달빛이 다락을 비치니 잠을 이룰 수가 없더 밤새도록 휘파람을 불며 시를 폈다. 이런 그 일기도 있어요. 이런 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일기도. 그 다음에 자기 라이벌인 원균의 점을 쳤는데 크게 흉하다. 언제? 4월 1일 날 추록했는데 그 다음 달이죠. 6월 달에 이제 원균이 죽습니다. 원균에 대한 그 감정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1993년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쓱 나오죠. 원균의 탓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옥문을 추록하고 나서는 이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 대한 것을 보면 4월 27일 날 정사준이라는 사람이 와서 원균에 망령되고 전도된 상황을 냈다. 30일 사흘 뒤에 이복남이 와서 아침밥을 먹기도 전에 새벽 대바람에 와가지고 원균에 대한 욕을 하고 갔다. 또 한 사흘 지나서 진홍국이라는 자수형이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원균에 대해서 말을. 원균 점천. 그러고 나서 황열이 나와서 앉았는데 원균에 관한 말을 하는데 들어줄게 아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일기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기에 있을 정도로 있으면 굉장히 진솔하게 일기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순신은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그 주민들이 이렇게 그 국가에서 비를 세워주기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추모비를 세우게 됩니다. 타루비라는 비인데요. 타루란 눈물을 떨어뜨리다라는 비예요.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어디 가면 선정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밑에서 쥐어 짜가지고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또 오래 두려고 선정비를 철로 세우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철로 된 비도 오래 가겠다고. 영세불망비. 근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세웠습니다. 진짜. 왕릉보다도 더 좋은 무덤을 갖고 있어요. 아산에 가면 이런 진솔한 면들 이런 것들이 난중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얘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장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본성의 입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입구를 이렇게 그 미로처럼 여기서 이제 한번 양쪽에서 이렇게 경비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본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본성 쪽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미로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성 꼭대기 올라가면 천수각이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서 본대가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 혼마루가 되겠습니다. 때는 저런 그 장군장 같은 걸로 용도가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일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몹시 불편하여 누워서 하루 종일 끙끙 앓았다. 식은땀이 때도 없이 흘러서 옷깃을 적시어도 억지로 일어난다. 늦게 비가 오다 깨달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땀으로 쳐들어갔다가 한 사흘 만에 깨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두룡포라는 이 지역을 갖다가
수군 통제영으로 새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04년에 삼도수 두룡포라는 이름을 버리고 삼도수군 통제영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영에서 제자를 탁 빼내면 통영이 됩니다. 그 지명이 1604년 이래 현재까지도 통영이란 이름이 지켜져 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여기서 묵기도 하고 연회를 베풀기도 하죠. 그래서 다용도로 쓰이는 것이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통제사들이 여기 이제 쭉 자기 비를 세워서 역대 이제 비의 그 가세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비석의 이제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강의도 어제 드렸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난중일기를 한번 읽어보고 현장 분위기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충렬사하고 여기는 충무공 그 이후에 조선수군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그 충무공의 업적을 선양시키려고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 부산과 관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유적지나 답사 경로를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적지와 그리고 다양한 답사 경로를 보면서 이것이 현장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 이순신의 역할, 또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으로서의 이순신의 그 기록, 이런 것들이 현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가 이제 그런 그 일기에서 보여주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이라든가 소통의 문제라든가 충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현장 감각을 좀 더 높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